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윤회 파문이 식지 않는 화라산이 돼서 계속 전국을 흔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도 종창 브라더스 함께하겠습니다. 둘 다 신문을 보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신문이 너무 재밌나 봐. 자, 우선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님이 계속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재밌어. 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문 네. 안 보고 있었는데요. 네. 억울합니다. 네. 신문 안 보고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보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미디어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벌써 3주째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모 경위, 검찰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자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소식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김창수 연구위원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떤 한 사람의 또 생명의 희생 앞에서 뭐 심정이야 잡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죽음을 부르는 그 이면에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분의 그 사망 소식을 속보로 스마트폰으로 딱 토요일 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사건 전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였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이분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들었던 거는 이분이 뭔가 억울하게 내몰렸겠구나. 그리고 자신이 이 억울하게 내몰린 상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약자구나. 그런 생각을 이분이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방금 창수 형이 얘기한 거 하고 대동소이한 거지만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참으로 엘리트 경찰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일할 나이예요. 그렇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더라고요. 네. 이때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일할 때고 또 가정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네. 이 나이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상당히 안정을 필요로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몰고 갔던 그 사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데 역시 어떤 권력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을까. 권력에 대한 예,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뭐 무언가 추가적인 소명 또 어떤 여태까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그 자긍과 네. 어떤 보람에 대한 명예의 어떤 그 상실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왜 그러느냐? 네. 자기가 어떤 그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너무나 막강한 권위가 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구나. 이런 어떤 그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어떤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었겠죠. 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살해버리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그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인데 네. 네. 그건 뭡니까? 바로 사실 이 어떤 거대한 정치 권력에서 자기를 어떤 희생의 제물로 이제 올리려는 그것에서 느낀 좌절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또 공직자의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아니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어떤 그 무시무시한 거대 권력 같아 보이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다르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폭력을 자신에게 행사만 해야 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그 진짜 어떤 죽음의 이유라는 거는 오직 본인만 알고 있겠죠. 네.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유서가 어제 공개가 됐어요. 네. 원래 이제 그 유족이 이제 두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그 형님 라인인 건데 형님이 어제 명일동 성당에서 그 가족에게 해당하는 8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 문건 유출 혐의, 그러니까 그 이 최경희 말과 한경희에 해당이 되겠죠. 그 경찰을 회유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유서에 이런 걸 쓰고 죽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네. 그런 어떤 거대한 권력에 대한 어떤 공포. 공포거든요. 실제로 민정비서실이 그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이런 어떤 짜맞추기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를 했느냐 또는 압박을 했느냐. 네. 그 사실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상대하는 것은 저 거대 권력이 어떤 식으로든 나를 이렇게 몰고 가겠구나.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민정비서실을 지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런 서울경찰청의 정보분실은 엘리트가 가는 데입니다.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 아무나 가는 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박경정하고도 네. 상당히 어떤 친분이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청와대 생리를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냥 그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했던 말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네. 문제는 그거 자체도 중압감이 됐어요. 단순히 뭐 우리 같은 창수형이나 나나 뭐 민정비서실은 고사하고 뭐 청와대 뭐 십상시들이나 국가정보원에게도 난 눈도 깜짝 안 해. 그리고 창수형 별이 2개인가 그래. 가면 돼. 가면 투스타야.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잔뼈가 이런 걸로 굵어왔는데 뭐 청와대에서 얘기한다고? 눈도 깜짝 안 해요. 네. 그러고 이미 불이익 받을 만큼 받고 있고 그게 체질화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러나 공무원은 달라요. 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그래집니다. 사실 창수형이나 저나 청와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청와대가 또 한번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아젠다가 획가닥 이상한 방향으로 돌면은 이게 또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우리도.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데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불행한 비극을 안 마치고 네. 오늘날 여기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네. 이 최경희 유서를 보면은 네. 3가지 정도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문서 유출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자신은 아니다. 그걸 지금 항변하고 억울하다. 있습니다. 네. 억울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찰 조직이 무력하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던 힘없는 거죠. 조직인지 몰랐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책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김정일 편집장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 회유를 하고 있다. 한경희를 회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신문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게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통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 조현아와 이 최경희 사건. 아니요, 최경희 사건이 아니라 정윤회 사건. 예, 이 권력 암투 예. 건하고 예. 뭐 포괄적으로.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선 첫째로 두 사건 모두 증거 인멸 또는 관련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조현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1등석에 당시 타고 있던 승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이것도 이제 그 관련자 회유를 시도한 것이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최초에 카레에서 발표했던 그 성명 같은 걸 보면은 증거를 이렇게 그렇죠. 인멸하려고 하는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잡아가려고 모든 건 하는. 조종사 탓이고 조종사가 잘못했고 예. 조종사의 협의하에 내리라고 했고 했고. 그다음에 뭐 승무원 잘못이다. 예, 그리고 그 조현아 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책상 임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일이다. 일이다. 뭐 그렇게 일종의 얘기하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아, 이
이 권력 암투 과정 속에서도 관련자 회유 시도한 게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로는 둘 다 리턴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리턴? 예. 그러니까 이 조현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램프 리턴이잖아요. 땅콩 리턴. 그렇죠. 예, 땅콩 리턴을 시도했고 이 권력 암투 과정은 역사 리턴을 시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 리턴이냐면은 지난주에 저는 김종대 편집장이 되게 좀 무슨 감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예견 방송을 하려고 그러든지 지난주에 그 지지난주에는 문체부를 이야기하더니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문체부가 쫙 깔렸지 쫙 않습니까? 깔렸어요.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윤필용 사건을 이야기하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또 지난주에 누구죠? 조홍천이 조홍천 비서관이 비서관이 윤필용 사건. 차 얘기를 윤필용이래. 했어요. 돗자리 깔아야 돼. 아니 진짜야. 복채 내놔. 아니 내일 보니까 조홍천 비서관이 방송을 듣거나 이 팟캐스트를 예. 듣거나 예. 아니면은 예. 증권가 찌라시에 예. 이 팟캐스트 이야기가 나돌지 않을까? 아, 그래서 꼭 증권가 확인해 찌라시를 봐야겠다. 봤거나 하여튼간에 그 조홍천 비서관이 이 자신을 이제 윤필용에 비유했단 말입니다. 네.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것도 역사 리턴이잖아요. 네. 197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턴이네. 아, 해서 분석력이 끝내주네. 있네. 그렇죠. 아니 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최경희의 가족들이 네. 유서가 발견되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70년대 내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역사 리턴이죠. 리턴.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좋아. 훌륭해. 그리고 역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이 조현아 사건하고 이 권력 암투 사건의 공통점 뭐냐면은 이 권력을 가진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퍼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결국은 조현아 사건도 역시 수퍼 갑질인 거고, 그리고 이 권력 암투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퍼 갑질을 한 것이고요. 네. 그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 여인이 자칫하면은 쪽박찰 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아 사건 때는 이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그 경복궁 옆에 있는 7성급 호텔에 그렇지. 이제 경영자가 지금 되려는 순간인데 그렇죠. 쪽박차게 쪽박차게 됐잖아요. 생겼죠. 예. 이 건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인은 그렇죠. 권력 암투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사상 최하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39%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왜 웃으세요? 아니, 자 그런데 야, 분석력 있다. 그 두 여인의 권력의 원천한 아버지라는 것도 공통점이야. 공통점이네. 야. 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 더 야. 추가해야겠네요. 예, 하나 5가지 공통점을 아니 오늘 슈퍼 갑질에 포함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슈퍼갑은 아버지였다. 아버지였다. 예. 아버지를 백으로 해서 수퍼 갑질을 했다. 네.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 조현아 사건과 권력 암투 두 가지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요. 이거 학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돗자리 깔아. 돗자리까요? 아니 근데 그 내가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김정립 편집장이 왜 이렇게 예측력이 뛰어난가? 네. 내가 생각해봤어요. 네. 오늘 이 멘트를 내가 준비해왔어요. 멘트를 준비해 왔어. 지난주에 이제 문체부 이야기할 때 네. 문체부에서 수퍼 갑질을 한 게 김종 차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김종 차관이다고. 그게 이제 이재만 비서관인가? 예. 누구하고 뭐 연결이 됐다면. 네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수퍼 갑질했는데 네. 좀 썰렁하려나? 김종대 편집장은 김종 차관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야. 대가 붙어 있어. 그 수퍼 갑질한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이지력이 붙였어. 빨대가 있는 거지. 아. 내가 직업이 언론인 아니야. 뭔가 있어. 그래서. 근데 살짝 재밌진 않았어. 썰렁했나? 나도 예상을 했어요. 살짝 썰렁해질 것 같아. 늘 김창수 선배는 늘 준비해 오는 게 썰렁해. 그냥 하는 게 재밌어. 준비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알았어. 오늘 아침에 이 차 타고 오면서 무슨 멋진 멘트를 날릴까 열심히 생각했는데 또 썰렁했네. 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봐야 돼요. 감정 주파수를 다 채널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장윤선 기자가 이 팟짱이 순위에 오르는 것도 비결은 나는 그거라고 보는데 감정 주파수를 여러 개를 해서 다이얼을 살살 돌려보는 거거든. 이제 취재원 빨대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이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 중요해. 그래서 박근혜 그 대통령의 감정 파동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또 궁지에 내몰린 또는 민정비서실 십상시에 7인의 감정 주파수가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이건데 네.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거는 하나의 그 세익스피어 희곡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4대 비극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그 충돌 여기에서 가장 극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이 권력 내에서 이제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건 누가 누굴 감시하는지 모르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의 하나의 메타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게 어떤 비극을 보는 듯한 하나의 그 저는 4대 비극과 유사하다고 보는 게 네. 갑작스러운 그 반전과 그 드라마적인 요소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누굴 감시하는지 네. 어떤 권력이 어떤 권력을 잡아먹는지 그러니까요. 이걸 저기 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대하 역사 드라마를 보는 듯한 상황이 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반전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바로 박지만 이쥐 회장, 이쥐 회장.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뿐인 남동생 이분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드디어 그동안 계속 그 서면 그 정윤회 씨가 나는 미행한 바 없다. 고로 대질 신문을 시켜달라라고 검찰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박지만 회장의 측근들이 예컨대 다 여러 언론에 이제 일테면 대변인 인터뷰 비슷하게 해서 나는 그와 대질할 생각이 없다. 내가 왜 대질을 하느냐? 그렇죠. 검찰이 필요하면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서면으로 답변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참고인 신분이 될지 뭐가 될지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자, 드디어 박지만 씨도 그렇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어요. 무슨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나 뭐 이런 데서 살짝살짝 사진이 나왔지 이렇게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약한 이유로 검찰에 처음인 것 출두하는 같아. 것은 아니 처음에 마약했을 때도 그 검찰에 출두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니 경찰에 구속됐어요. 아, 경찰에 구속됐던 정과 사진 사범인데. 아니 그러니까 사진은 있었지만 검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포토라인에 쓴 거를 아 그건 아니지. 그건 본 적이 없어. 그거는 아닌데.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예, 그런 적은 그런데 없어요. 물론 말씀하신 게 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왜 이 지경까지 갔느냐. 네. 근데 이 어떤 지금 갈등과 앙금이 벌어지는 이 권력 투쟁의 어떤 그 구도를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보자고요. 자, 왜 국정 개입의 어떤 중심 인물이 됐느냐? 뭐 원래부터 중심 인물이었지만 왜 이렇게 돼 가지고 신문을 다 도배해 버리느냐? 네. 이 어떤 그 정윤회 박지만의 갈등의 어떤 기본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내가 국정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국정에 개입할까봐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오, 얘기도 해. 그렇잖아. 맞아요. 예. 그러네. 박지만 입장에선 정윤회가 이렇게 나와? 나는 가만히 조용히 살고려고 네. 내가 대통령 동생이지만 네. 얼마나 조신조신하게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역차별까지 받아가면서 저기 뭐냐 거의 감금된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체 국정에 개입 안 하는데 근데 제가 해?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윤회 입장에서는 네. 뭐요 그 미행은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지 간에 아니 우리 그 저기 뭐냐 장인어른 때부터 네. 이래가지고 우리는 참 요즘 운기조식하고 정말 그 조신하게 하는데 그 대통령 통생 하나 있어 속삭이는 거 아니야? 요렇게 되는. 네. 그러니까 나는 국정 개입을 안 하지만 제가 국정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죠. 네. 이건 게임의 법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상대방을 의심하다가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저기 굉장히 어떤 그 최악은 아니지만 차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것으로서 양쪽이 똑같이 피해를 보는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에 네. 나오는 거거든요. 둘이 빠졌다. 이 지금의 양상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초기 모델에 가깝다. 저는 오늘 네. 네, 오늘 박지만 회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에 일단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지난번에 정윤회 씨 등장할 때하고 일단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윤회 씨는 검찰에 등장할 때 검색대도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근데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았던 거는 신문 보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검색대를 통과했고, 통과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야당 대통령 후보도
당연히 통과했고 그분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고. 그런가요? 그런데 전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네. 그다음에 전 국정원장도 통과했던 검색대를 정윤회 씨는 통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박지만 회장은 어떨까? 아마 통과할 거라고 검색대를 생각합니다. 통과할까? 통과할 통과하지 거라고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역학관계가 살짝 살짝 좀 애매하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 검색대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그 우리가 무게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권력대구만. 권력대였어. 검색대가 아니라 권력대야. 그다음에 과연 이제 무슨 말을 참 그 전에 이재만 이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색대를 통과했는지 통과 안 했는지도 몰라 우리는. 네. 왜냐하면 몰래 갔다 왔어요. 몰래 갔다 왔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실세들은 어쨌든 통과를 안 하거나 아니면 통과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는 거. 그러나 박지만 씨는 통과할 것 아니 같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상당히 보면은 그 무슨 뭐 비즈니스석, 1등석, 이코노미석 나누듯이 사람을 나누는 문화가 발전해 있는데 네. 제가 재판장에 항상 가보면은 느끼는 게 저야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의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뭐 방청객으로 가보면 가끔 그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증언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당사자들이 대부분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판사가 사실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서면 답변 왔습니까? 이래 서기한테 물어.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관 권력층에 대한 것들을 사법기관에서조차 굉장히 특권시하는 문화로 우리가 이미 체질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총무비서관 뭐 이렇게 대놔놓으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이건 특수신분 취급해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아도 십상시라는 게 그런 의심을 받아온 건데 네. 역시나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점에서 어떤 그 검찰이 지금 뭐 2개 지금 수사팀이 가동 중인 거 아닙니까? 네. 문건 유출팀하고 진상조사팀하고. 네. 그래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청와대 자체가 수사 감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장윤선의 팟짱. 자, 근데 우선 총무비서관 얘기를 잠깐 하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살짝 왔다 갔어요, 밤에. 그런데 자, 총무비서관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총무비서관 정도면 이렇게 특별 신분 대우를 해줄 정도로 높은 직급인 건가요? 총무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어떤 조직인지 간에 예산과 인사를 가진 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총무비서관이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기보다도 그 예산이라든가 인사를 어떤 가지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일정한 어떤 잡음이 생긴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총무비서관이 무슨 뭐 구속됐죠. 그렇죠, 네. 뭐 금품수수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권력을 행사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사 예산 그 업무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다른 여러 가지 청와대 내부의 어떤 다른 부서의 업무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무슨 국정원장이라든가 전직 대통령 후보, 야당의 대통령 후보만큼 더 대우를 해주거나 우대를 해줘야 될 자리는 아닌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 이재만 비서관 자기는 뭐 그런 그 3인방도 아니라고 했지만은 스스로 검찰에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걸로 봐서 그는 뭐 3인방에 속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와대의 실세는 진돗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진돗개는 누가 실세인지 잘 안답니다. 그 실세들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오면은 진돗개가 꼬리를 쳐주고 그리고 실세가 아닌 사람들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오면은 진돗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진돗개는 아니겠지만은 검찰이 이제만 총무비서관 실세니까 이렇게 꼬리를 쳐서 맞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몰래 이렇게 소환하는 아니, 거고요. 저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실제. 그건 실제 얘기예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왓더 도그더시 네. 그 개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거의 나오는 얘기예요. 개가 사람의 사소한 제스처를 무지하게 관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런 어떤 표정 흐름, 사람들의 흐름을 실제 관찰해서 걔는 이미 그걸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실세가 아니면 진돗개도 개무시하는구나. 그렇죠. 짖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김종희 편집장 말에 맞는 게요. 저는 이제 개를 기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미국에 잠깐 살 때 그때 대부분 다 가정에서 개를 기르잖아요. 그럼 개는 그 집안의 권력 관계를 가장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권력이 있는가, 누가 성질이 개 같은가, 누가 온유한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개가 상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얘기가 사람 많네. 중에 조금 시원찮은 애 하나 있잖아. 네. 그러면 자기 서열 아래로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열 위로 내려가지고 딱 서열 구조를 걔가 이미 다 정해버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애는 걔 옆에 못 갔다고. 그 걔 밑에. 그 개 아래에 서열 구조에 있는 거야. 오면은 막 야단을 쳐요, 걔가. 근데 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권 주변에는 개들이 좀 많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는 실시 개인 진돗개가 있고, 네. 그리고 정윤회 씨도 자기가 이제까지는 사냥개였는데 앞으로는 진돗개가 되겠다 그랬고, 했죠. 또 누굽니까 어떤 박경감인가 그분 네. 같은 경우는 오치독이 되겠다. 어치독이 되겠다. 이렇게 아니 일단 뭐 개들이 많아요. 조홍천 전이 비서관이 그랬지. 조홍천 예. 자기는 때들이 몰라. 조홍천 비서관이 자기는 워치독 기능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 그런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자꾸 개 얘기로 빠져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됐지만 아침부터 개판이야. 개판이네. 그 국정에 있어가지고 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실세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십상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식의 양상으로 권력이 작동하는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제가 또 실제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취재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인사가 청와대로 집중된 걸 전 처음 봤어요. 심지어는 그 부처의 그 정책보좌관 자리들 같은 거 있습니다. 그 대부분 아마 여당의 보좌관들이 많이 진출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장관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는 장관의 비서관, 보좌관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청와대가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거기까지도 사실은 이해할 만해요. 예컨대 뭐 청와대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검증을 한다거나 이럴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까지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됩니다. 장관의 이를테면 특별보좌관, 예컨대 뭐 정책보좌관 이런 네. 급들을 예.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한다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사가 3개월, 6개월씩 연기됩니다. 거예요. 검토하실 때까지. 박 대통령이 보고 네.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처의 산하기관장들은 물론이고 네. 그것도 저기 공모직 같은 경우 이미 검증이 다 끝났거든요. 빨리 그 다음 절차 발표해야 되거든요. 네. 안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씩 미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떤 문고리 권력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인사 자체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어떤 부처 그 중에서도 뭐 군 쪽도 많이 봅니다만은 한 가지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측면은 뭐냐면은 네. 이 혈액순환이 인사의 어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병목 현상이 계속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네. 사실 장관 인사 청문회 늦어진 거는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까보니까 첫 번째 개각에서만 6명이 낙마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사실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혼자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문체부 생각지도 국과장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별정직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장관 별정직 계약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인데 계약직들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을 하고 있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선 정책보좌관이면 그게 몇 급 공무원이에요? 가급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굳이 따지자면 2, 3, 4급입니다. 2, 3, 4급 4급 공무원들까지도. 네. 야, 충격인데. 그래서 실제로 다 추천이 돼서 임용을 준비하고 있다가 탈락되는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억울하겠다. 이번 정부에서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것까지 한다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의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일단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첩이 백과사전 수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로 그 십상시와의 관계, 실세들과의 관계는
주로 그 수첩에 나온 사항에 대한 어떤 그 참고 보고라든가 네. 아니면은 거기서 자기가 챙겨야 될 인사에 대한 어떤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부에서 차관이 이재만 총무비서관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자고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저 덩치가 큽니다. 네. 즉 저 줄 서 있는 진출 대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번 대기자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이런 라인 하나 없으면은 진출을 아예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몇 개월이고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국정농단이다 뭐다 할 때는 저는 단연코 인사 문제라고 봐요. 이건 100% 인사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물론 이제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파워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보좌관급 인사까지 개입하시는 정황을 지금 저희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권력 게임 안에 그러면 정말 실제로 십상시는 없었나? 그리고 정윤회는 아무것도 안 했던 건가? 그야말로 그것은 찌라시에 나온 건데 이 난리를 근 한 달째 국가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실제로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오늘 그 뭐 박지만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상 문건의 내용은 허위였고 유출한 것은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경희가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래서 여기서 수사 종결 땡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종결되면 그 검찰이 그렇게 수사 종결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까요? 어림도 없죠.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지금 도망가야겠죠, 청와대가 항상. 그걸 바란다면은 네. 뭔가 이거 국민들 민심이나 이 사건의 본질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청와대가 상당히 스투피드하다. 스투피드하다. 물론 그런 스투피드들이 우리의 클라이언트예요. 저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큰 스투피드들이 없고 위즈덤만 있으면 우리 회사 재미없어. 망해. 그런데 지금 이건 아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렸고 했지만은 이 국정 개입을 불러오는 구조란 말이죠. 네. 왜? 제가 개입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개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7인의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청와대 내 반 VIP 비밀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죠 청와대가. 예, 주장. 네. 그러니까 조홍천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얘기 들을 때는 난 거의 기절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얘기 아닙니까? 얘기를 청와대가 막 풀어주고 있어요. 7인회가 있다. 야, 조홍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있다. 이거는 얼마든지 저 사람들 의식 구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공작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80년대, 70년대 공작 정치가 횡행할 때 엄청난 공작이 있었잖아요. 주로 이제 그 북한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제 종북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였어요? 김창수 선배가 너무 잘할 것 같아. 친북 좌경용, 자경이었죠. 친북 네. 좌경용공 세력. 어. 이렇게 공작이 되게 많았었던 건데 이 공작이 이제는 권력 안에서도 막 있는 거야. 7인회, 8인회, 십상시 막 그렇지. 이렇게.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건 유출의 어떤 그 주도 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건데. 네. 자, 역시 청와대가 얼마나 급했는가가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언사를 종합하더라도 박지만이나 정윤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그러한 어떤 상호 견제를 위해 가지고 청와대가 이 수사에 개입한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민정비서실이 자체 감찰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서 또 문건이 대량으로 100건 이상 유출이 돼 가지고 박지만 회장 손을 돌아서 다시 청와대로 한 바퀴 되돌아가는 되돌아갔죠. 이 구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 희생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만만한 경찰. 서울경찰청을 제물로 찍은 거야. 삼은 겁니다. 제물로 삼은 예. 거예요. 원래 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 또는 뭐 물타기, 국면 전환 이런 게 이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덮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의 60%가 넘게는
권력 투쟁이 있었다. 69.7%. 예,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62.7%. 예. 네. 그리고 검찰 뭐 조사 내용에 대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외에 두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이 장외의 두 선수들이 강력한 비선의 실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의 대리인들이 이제 청와대에 있는 겁니다. 그 이들의 이 정윤회 씨의 이제 대리인들은 청와대 내에서 이른바 이제 3인방과 십상시인 거죠. 네. 3인방이 핵심인 거고 그 주변에 있는 10명의 내시들을 포함해서 네. 십상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이제 박지만 씨가 원외에 있고 장외에 있고 박지만 씨를 대리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른바 이제 7인회 7인회. 또는 조홍천을 뭐, 비롯한 7인회. 양천그룹? 나는 뭐 양천그룹. 양천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천구에 뭔가 있어. 김납했어. 그룹이야.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거는 모두가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인방은 이번에 이재만 비서관도 일요일날 출두해가지고 3인방이 아니다. 네. 뭐 3인방이 실세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십상시 자체를 또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방은 있다는 거예요. 음. 이쪽 박지만 쪽에서는 3인방이 있고 십상시가 있다는 거 있다는 아닙니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3인방들이 주도해가지고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 박지만을 대리하는 그 세력들이 청와대 내에는 양천그룹과 7인회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양천그룹과 7인회로 지목당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신에 십상시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내의 권력 투쟁, 암투가 이 경지에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무슨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정윤회 씨나 박지만 씨하고 연결돼 가지고 뭐 이렇게 정보를 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물론 그게 7인회가 해가지고 7명이 실제로 있었는지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생각합니다. 십상시 해가지고 10명의 내시들이 있었는지 모임을 회동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예 저절로 작동하는. 네. 예.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주 석연치 않은 태도예요. 자, 이제 창수형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전부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김기춘 실장이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수습하려는 어떤 그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조치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요. 지금 3주째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기 문제와 관해서만 동아일보에 고소했지. 그렇지. 그거 하나도 말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유체 이탈되니까 비서실장도 유체 이탈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평소에 그 기자들의 전언에 의해서 듣기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언론인하고는 거의 접촉이 없는 사람이래요. 거의 접촉을 안 거의 하죠. 접촉이 예. 없고 어떤 국정의 협조를 안 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라지니까 이분도 사라지시는데 사실 저는 모른다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청와대에서 또 다른 이런 걸 객관화해주고 어떤 그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건재하다는 걸 지금 청와대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전면에 나서는 건 십상시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청와대 직제상 이걸 수습해야 될 사람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자, 전직 청와대 행정관 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이게 노무현 정부야. 그래서 두 분이 청와대에 계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가정을 해서 자, 둘 다 지금은 야인이지만 둘 다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아니, 난 청와대 이렇게 행정관이야. 가정해 봅시다.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십상시 할래? 내가 질의할게. 좋아, 연기 레디 고. 그런데 이제 액션. 예상해 보건데 이게 이제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보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거 진상을 파악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단위에다가 지시를 했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진상을 파악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은 그러면 두 그룹의 대표 선수들 나와가지고 토론해라.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해라. 이렇게 하고 예, 별도로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시절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참여정부 초기에 당시 이제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 뭐 권력의 실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천정배 의원이었나요? 네. 천정배 의원이 국회에서 뭐 이광재 실장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의 눈으로 가린다 그랬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 세다. 예, 굉장히 천정배 국회의원이 그때 세게 쳤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조사가 들어갔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과는 다르지만은 세간에서는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신 잠깐 쉬어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양쪽의 입장들 다 듣고 네. 그다음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는 네가 억울하더라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지켜보는 국민들과 여야 정치권도 안목도 있으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일단 자리를 물러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수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인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네.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벌써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다 전면에 나섰죠. 이건 대통령이 직접 기자실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때 저기 국민들 그 재신임 받겠다고 하는 건이라든가 대선 자금 나니까 저기 대통령이 거의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기사실 뛰어온 거라고. 춘추관에. 거기서 재신임 발언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또 문희상 비서실장이 네. 전 직원들 불러놓고 군기 다 잡아버렸어요. 그때.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왜 그게 없을까가 네. 일단 의문이고 그게 또 하나의 저 사람들의 행태이자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말이죠. 사실은 같은 그 정권을 만든 어떤 그 무덤까지 같이 가는 동지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내가 십상시고 저 창수영이 뭐 7인회라고 아까 그러면 낸지 양천회라고 친다면 네. 우린 둘이 만났어요. 우린 이미 둘이 만났어. 만났어. 예. 우리끼리의 어떤 문제가 지금 언론의 대통령한테 큰 누가 되고 있다. 이 공감대는 마련했을 거라고. 아니면 밑에 특사를 보내서 자기들끼리 만나고 우리 옛날에 NSC하고 저기 비서실 싸울 때 네. 창수영하고 나하고 맨날 저기 광화문 소주집에 가서 뒷담화 깠다고. 창수영은 자주파. NSC고 비사를 자주파 비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노무현 무늬만 정부 자주파와 비사. 진짜 자주파가 충돌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창수영하고 나하고 먹은 소주가 대략 추산하기에 200병에서 300병 정도로 저는 많이 추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만 먹은 소주가 주변 사람 빼고 그렇다면 그 술값 들어가는 비용을 왜 썼겠냐 이게요. 시간이 남아서 그랬느냐 하면은 첫째 정보 교류입니다. 왜 정보가 필요하냐? 상대방에 대한 미스컨셉션 즉 이거 참 영어 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정보로 인한 정보 공해가 결국은 정권을 오염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아니 우선 사람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영향이 가는 중대한 문제라면 당장 자기가 나서 알아보고 그렇죠. 그쪽은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일단은 하면서 각자 돌아가서 상부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무슨 혁신바람이 불어가지고 직원들 밤낮 워크숍 돌려가지고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인적인 교류에 아주 이건 기밀인데 네. 당직 근무예요. 당직 근무? 네.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하고 또 그 후임 행정관을 각 비서실에서 차출해 2명을 세워요. 네. 매일. 매일. 그러다가 한번 대통령 전화 한번 경을 친 행정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다른 비서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밤새도록 앉아 그 집 밖에 더 하겠어요. 밤새도록 두 행정관 타부서 행정관들이 앉아서 수다 떨면서 정보 교류하고 수다 떠는 거예요. 인식도 하고 네, 이런 일이 있구나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는 수다쟁이 이 여성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남성 문화, 체면 차리는 문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면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 요즘 가끔 이것도 또 기밀 하나 까는데 제가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기이한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 때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 비서관 행정관 만나다 보면 개 중에 한 명은 대통령 얘기를 한다고. 내가 예전에 회의 때 뵀는데 옆에서 보니까 훨씬 더 광채가 나더라. 이분은 참 세종대왕 이후로 최대 군주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정신 나간 놈도 있게 보면 그런 거 하면 조금 더 또 디테일한 것도 나오고 그럼 그래? 이렇게 까시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놈도 없어. 지금 보질 청와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 못 본 거예요. 대통령을. 그 대신 김기춘 실장이 어떻더란 얘기는 다 해. 거기에 업무적으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김기춘 실장이 다 하는 거예요. 이 것만 빼고.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이 저는 것만 어떻게 빼고. 생각하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 정도까지 한 달째 거의 근 한 달째 나라가 이렇게 작살이 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통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결과적으로 그야말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범은 그냥 희생양은 최경이었다. 이렇게 하고 결론 내고 말려고 하는 작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비선 실세들 간의 권력 암투에서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서지 못하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있고 박지만 회장이 있고 네. 세 명이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가 아마 이거 첫 방송할 때 네네. 제가 작년 말에 들었던 제 그 어떤 정보통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기가 비서실장 취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실세인 줄 알고 한동안 실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실세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통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짠하십니다. 네. 전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찌라시 얘기하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제 알려진 것만큼 그런 권력의 실세는 아니었는. 그러니까 한 축이 사실 굉장히 약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축이 바로 정윤회고 한 축이 박지만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쭉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윤회의 이 어떤 대리를 하는 그 세력들은 네. 청와대 내에서 3인방으로 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현재 행사하고 있는 현재 권력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지만 씨를 대리하는 그 청와대 내 세력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그 양천에 대부분 다 쫓겨났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다 쫓겨났죠. 7인방 다 쫓겨났잖아요. 올해 4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박지만 씨를 대리하는 세력들은 그 청와대 내에서 그게 양천이든 그게 7인회든지 간에 현재 몰락한 과거 권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는 거라는 배제되었죠. 거죠. 이미 다 배제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건 유출이 이제 일어난 거는 박지만 씨 쪽에서 네. 자신들이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어떻게 역전시켜 보려다가 코너로 다시 몰려버리는 거죠. 힘의 불균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현재 권력은 3인방인 겁니다. 정윤회 씨를 중심한 3인방. 그래서 정윤회 씨는 딱 나와가지고 검찰을 딱 하면서 권력대도 통과 안 하고 그렇죠. 그냥 통과 안 하고 나와서 누가 불장난을 하느냐, 어느 놈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알게 치는 될 거예요. 것이다. 예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권력의 어떤 힘의 불균형 관계 속에서 이 3인방을 중심으로 한 현재 권력이 힘이 확고하기 때문에 김기춘 씨는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 이거는 뭐 이런 치사하고 유치한 어떤 권력 투쟁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둘러싼 그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였죠. 네. 그랬을 때는 서로 입장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NSC 상임위원장이었던 네. 정동영 상임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그 자주파와 동맹파 의견 다 들어라 토론시켜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보고해라 뭐 이렇게 조정이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물론 그때도 조정이 잘 안 됐지만은 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정윤회 씨를 대리하는 이른바 3인방의 권력이라는 게 현재 확고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학대사가 이방원을 확실히 제압한 사건이에요. 역사는 그 반대로 됐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방원이 이제 정도전과 그 일파를 네. 해서 무학대사까지도 엿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 거꾸로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구 대신 그룹은 가만히 있고 개국공신이 이제 그 군주의 이제 아들을 또는 동생을 이제 거시기 해버린 네. 이런 사건이라고 뭐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정 정도 저는 거꾸로 좀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권력을 전체적으로 정돈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태가.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실제 권력의 판도를 우리는 여태까지 모르는 가운데 단지 어떤 사람의 어떤 이미지만 보고 권력을 형성해왔던 이 허상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네. 쌩얼을 보고 있다 이런 생활을 생각을- 보고 있고 네. 그 주변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일차적으로 정돈이 돼버리는 네. 겁니다. 이게 박근혜 2기 이제 출범이에요.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태 그런 내막을 모르고 어쨌든 자기의 생각 갖고 관념을 갖고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줄 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사례가 있어요. 국민의 정부 때 얘기인데 그때 그 저 인수위 출신의 실세 차관 그 문일섭 차관이 비리가 발견됐거든. 집에서 사과 상자로 현금이 발견됐거든. 네. 그러니까 조성태 장관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이걸 어떻게 보고드리지? 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죄를 저 차관을 끙끙 앓았어. 근데 도저히 검찰관이 그냥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통령한테 가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저기 대통령님 사실은 국방부의 문일섭 차관 건으로 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사법적인 뭘 조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는 거예요. 문일섭이 누군데? 그 사람이 국방부 차관이에요? 그 순간 조성태 국방장관이 에이씨 이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검찰관 보라니까 차관 구속시켜. 이래서 그날부로 구속된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권력하고 실상 권력은 다른 겁니다. 지금 그것이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네. 이 허상과 실상을 다 범으로써 권력의 주변이 구조조정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지금 권력은 더 단순화되고 구조조정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청와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게 차곡차곡 진행이 됨으로써 곧 저는 멀지 않은 시기에 박 대통령이 이제 아주 그 이쁘게 포장된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예고. 쇄신안 발표. 지금까지 예고가 다 예. 맞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마도 국정 2기라는 그 저기 상징적인 레토릭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왜? 구조조정이 끝난 거니까. 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 청와대 중심으로 집중되는 힘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1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유출자만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 국민적 의혹은 계속 살아서 그 정권을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역시 3주째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요. 정윤회 파문 다루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 정치에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국제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은 정윤회 씨가 누가 불장난을 하느냐 이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제 뉴욕타임즈에서 불장난은 아베가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제 뉴욕타임즈는 아베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본 내에서 있었던 어떤 반사적인 움직임, 고노다마를 비롯하여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베가 부정하는 지금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장난은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지난번에 이 호주에서 있었던 OECD 회담인가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 그 정상회담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협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분단 70년일 뿐만 아니라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미국에서 그런 일정하게 한일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건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한일 관계가 잘 되어야지 그래야지 미국이 원하는 아시아 해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베가 지금 압도적 다수로 해가지고 이번에 재신임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아베 권력은 앞으로 3년간은 강력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번에 이 권력 암투를 통해 가지고 급속한 네임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내년도에 분단 70년과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네. 동아시아 질서 정치가 다시 요동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하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권력의 약간의 이 진공 상태로 지금 계속 빨리 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담 그저께 열렸지만은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그 한복 입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복은 안 입은 안 것 입었나요? 같아요. 예, 아세안 정상회담이 아무런 지금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정부가 혹시나 이걸 좀 덮고 넘어가려고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뭐 전혀 안 네. 덮어져? 그걸 안 덮어질 덮어져요. 정도로 네.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오히려 거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표정으로 나왔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그 어떤 대외 정책에 있어서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 요소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의 지금 현재 불안 요소는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 사회적인 걸 수도 있겠는데 저는 고리 이루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요. 네. 그리고 그 잠실 롯데월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네.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통영함 이게 네. 어떻게 될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구조화함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안거리가 생겼어요. 이 정부 도대체 이 현재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국가 이익과 전략을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합니다. 네. 뭐 어떤 터지기 직전에 원자로 같은 청와대입니다만은 창수형 얘기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또 그렇지만 권력은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작동하는 어떤 생물과도 같은 속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나름대로 저는 어떤 과감한 쇄신책을 주문하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살 길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저기 결실이 맺어진다면은 사실은 또 작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병영혁신위원회에서 4개월장도 있었는데 갑자기 초기부터 웬일인지 저한테 힘이 모아진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지? 권력이 집중되는 뭐지? 수준이. 네.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그렇게 아우라가 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정보가 소문이 퍼지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장관의 비선인 것처럼 오. 이렇게 육군본부에 좌판대? 소문이 그러니까 여기선 좌우가 없다니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면 좌우도 필요 없어. 좌우도 없어. 네. 그러고 났더니 고등학교 선배 장군이 저기 청주고 우리 모기원 내려갔다가 그 강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 추태를 벌여가지고 폐가 망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라도 저렇게 되거든. 네. 예, 그런데 그 기운에 제가 한 달을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장사미사들의 어떤 그 일반적 정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비선이 아니라도 이렇게 비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그 이런 비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마치 어떤 그 자기 권력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깔려 넘어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 부담은 국민들 창수형 얘기한 듯이 우리 국정의 어떤 그 건강한 체질이 약화됨으로써 결국은 다른 국정의 혼란 내지는 어떤 그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이 불안해진다. 특히 권력의 위기를 느끼는 집권자처럼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갑질을 하는 걸로 따지면 대한항공 부사장,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윤일병 때린 이 병장 다 청사는 똑같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였어요.
감히 나한테. 감히 나한테 이거였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 사과 안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안 하고. 예,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네. 왜 안 합니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니들이? 그렇죠. 이 정서가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그 나르시즘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쇄신하십시오. 네.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이 불행해지는 건 괜찮은데 국민이 불행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와 결혼하셨는데 최소한 국민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불행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국민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더 심각한 불행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해서 결국엔 사람도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권력이라면 정말 그 크게 성찰하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